세계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란의 한가운데 러시아의 만행에 보다 못한 러시아 과학자들이 대규모 반대 성명을 내며 푸틴을 비난했는데요. 이에 푸틴이 과학자들에 대한 탄압에 나서자 러시아 과학자들이 망명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가겠다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이 잇따르자 북한 정부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과학자들 망명 소식에 왜 북한이 동요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진행으로 차분하게 이어가는 방송. 러시아 앵커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리포트를 읽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난입한 한 인물의 등장으로 조용한 방송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죠. 러시아 국영 채널 1 TV 뉴스 방송에 등장한 그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러시아가 지금 푸틴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즉시 출동한 경찰 인력이 그녀를 구금했습니다. 뉴스는 물론이고 러시아에 큰 파장을 가져온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오브샤니코바. 러시아는 침략 국가이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녀는 채널1에서 근무하는 편집 담당 직원으로 그동안 지속된 푸틴의 정치선 전물을 만든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푸틴에게서 탈출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도 러시아에선 통하지 않는데요. 돌발 사고가 나온 방영부는 그 즉시 삭제되었으며 러시아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푸틴에 의해 끌려가거나 자리를 잃어야 했죠. 푸틴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초강력 정보 통제를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승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조국의 품으로 들어온다는 선전을 펼치면서 서방 국가의 프로파간다에 속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나 유럽과 미국 방송을 통해 현실을 안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 이를 위해 전쟁을 멈추고 푸틴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도 동참했죠. 러시아 과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힘을 모아 국제안보와 전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간 푸틴의 행동을 비난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2,500명이 넘는 러시아 주요 과학자들이 이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를 존중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문화적, 기술적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와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과학자들의 집단 성명에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요. 집단 성명을 낸 과학자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결국 푸틴의 강경한 태도에 질린 이들 과학자는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푸틴이 집권하던 시기 서서히 과학자들에 대한 간섭과 견제가 심해졌습니다. 조짐은 2019년부터 나타났었는데요. 러시아 과학교육부는 과학인 해외교류 권고안을 제정. 모든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를 이뤄본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러시아 과학자들은 최소 5일 전에 외국 과학자와의 만남을 정부에 알려야 하며 해당 모임에 참석한 과학자의 여권 사본을 반드시 정부에 제출할 것이 권고안에 담겨 있었죠. 당시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얘기하며 러시아 과학자들 사이에서 푸틴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생명정보학 전문가 미하일 겔판드 박사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창의적이고 사적인 접촉을 통한 연구는 과학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 러시아 과학자들은 단체 성명을 내며 정부의 통제를 비난하고 나섰죠. 러시아 정부 역시 이들의 강경한 입장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산업 스파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의 전쟁 반대 성명으로 푸틴 정부는 노골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러시아 과학자들을 통제하겠다는 푸틴의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참지 못한 이들 러시아 과학자들은 대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죠. 바로 북한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의 탈출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째서 러시아 과학자들의 러시아 탈출 소식에 북한이 당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과학기술 대부분을 러시아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이 부실한 북한은 베끼다시피 러시아 기술을 흡수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현재 북한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미사일 기술입니다. 사실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첨단 미사일 개발에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지속해낸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죠. 그 뒤에 러시아 과학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북 과학자의 증언으로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다가 한국으로 도망친 과학자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 25명가량의 연구원이 북한으로 들어와 미사일 개발에 역량을 쏟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당시 1970년대 북한은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자 과학자들을 닥달했으나 기초과학이 부족했던 북한 수준으로는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와 각종 기술을 지원한 덕분에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러시아 과학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가 북한에 있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급여와 자리를 약속,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개인 연구원에게 한 달 8,000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약속. 게다가 북한 경제력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고가의 차량과 아파트까지 제공하며 이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미사일 개발 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2017년 북한은 신형 엔진의 연소 실험 성공을 대외적으로 발표 이후 화성 12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경악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 미군 기지를 훌쩍 뛰어넘을 사거리 5,000km의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결국 북한에 거주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인정. 이후 러시아는 북한이 요청한 과학자들을 보내주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 결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한의 기밀 정보를 많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수준부터 약점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과학자들 상당수가 러시아 정부의 전쟁에 반대하며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시도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비밀 정보를 주고 있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 정확히는 한국을 망명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 통제는 물론이고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푸틴 대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보장되고 첨단 연구 시설을 갖춘 한국이 이들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보인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자칫 잘못하다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진 과학자들이 한국 손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죠. 북한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러시아의 눈을 피한 이들 과학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공개 지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생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의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이라고 지칭하며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서방 세계에 돌렸죠. 당연히 러시아 과학자들 입장에서 북한으로 갈 명분이 더 없어진 상황. 반면 한국은 이들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대두되었는데요. 한국 역시 북한처럼 러시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제품이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러시아 탱크 능방에 사용되는 열전 소재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동안은 군용으로만 이용한 이 소재의 가치를 깨달은 한국 과학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상품 중 소련 시절까지 포함해 러시아에서 개발되거나 러시아에서 사용된 발명품이 적지 않습니다. 비포장로를 달리는 전차의 캐터필러부터 벌판과 도심의 레일을 달리는 전기기차, 그 외에 친환경 태양광 전지판이나 헬리콥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한국 과학자들은 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배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고 이는 한국 기술의 성장으로 이어졌죠. 한국과의 협력을 기억하는 이들 러시아 과학자들 중 특히 우주과학 분야 인재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자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기 연구 및 생산을 도맡았던 모스크바 열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자 유리 솔로모노프는 러시아를 도망쳐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개발한 ICBM, 토폴의 중추 인력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쾌적한 개발 환경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에 반해 이주 계획을 세우는 등 갑자기 한국이 이들 러시아인들의 유토피아가 되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가한 러시아인 2명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개발에 깊숙한 개입을 한 인물도 한국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타스티에이시시 통신을 통해 알려졌죠. 북한의 비밀을 주고 있는 인재에 잇따른 한국 입국 소식에 북한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손쉽게 과학 인재는 물론이고 북한의 기밀까지 모조리 파악할 수 있게 된 상황. 한국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잘 붙잡길 바라며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삼성 대신 중국 부품사를 선택하려 했다가 난리가 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 BOE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아이폰 최대 패널 공급업체가 될 것이란 보도를 쏟아낸 바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위기감을 드러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해외 고객들은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며 애플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CES 2023에서 놀라운 반격을 가해 BOE를 선택하려 했던 애플을 급 후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배신하려 한 애플의 위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애플 전문 분석가 대만의 거밍치는 트위터에 놀라운 내용 하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 BOE가 2024년까지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월해 애플의 최대 패널 공급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신을 타고 일파만파로 퍼져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BOE는 현재 삼성과 LG에 비해 가장 적은 물량을 아이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 점유율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70%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LG 디스플레이 23%, BOE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하위 버전인 기본 및 플러스용 패널 70%를 BOE가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삼성에게 맡길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BOE가 LTPO 저온다 결정산화물 패널 양산에 돌입하면 애플이 프로 모델용으로 20%부터 30%를 추가로 주문해 최대 공급업체가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밍치의 전망을 두고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BOE 패널은 프리미엄 비중이 거의 없고 저가 이미지가 강해 하위 라인업 물량을 많이 가져갔을 때를 가정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BOE가 삼성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BOE가 현재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기술로는 저온다 결정산화물, 즉 LTPO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이 사용하는 LTPO 기술은 120G를 사용하면서도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를 최대 20% 줄일 수 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BOE가 애플에 공급했던 제품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저온다 결정 실리콘 LTPS 기술이었죠. 여기에서도 BOE 수율은 80% 정도로 90% 이상인 삼성과 기술 격차를 보였습니다. 결국 BOE는 수율을 높이기 위해 눈속임을 했다가 발각된 바 있습니다. OLED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썼던 것입니다. 당초 애플은 BOE에 일반 모델용 패널 5천만 장을 할당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체 디스플레이 공급량의 절반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BOE 제품은 한국산보다 30% 이상 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애플은 BOE 패널을 일부 채택해 원가를 절감하고 한국과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에 BOE 회장은 삼성과 LG를 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용 OLED 1억 장을 쏟아내겠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속임수가 드러났고 물량 납품이 중단돼 버렸죠. 달러 강세가 지속된 것이 애플이 BOE를 다시 선택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를 낮춰 수익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가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LTPS 기술이 적용된 하위 라인업과 LTPO를 적용한 상위 라인업 등 모두 4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사용된 LTPS 패널은 35% 정도였고 LTPO 패널은 65%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기본형보다는 삼성 패널이 많이 쓰인 상위 모델이 잘 팔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BOE가 내년 하반기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점유율은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연구원 또한 향후 3년간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OLED 점유율은 최소 60% 이상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BOE는 아이폰 납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고 삼성과 애플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BOE가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밍치의 추측일 뿐 결정된 사항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중국 선택 가능성에 외국인들은 크게 경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BOE를 선택하면 확실히 스마트폰이 더 중국스러워질 것이다. 의학, 외불량 부품을 가진 전화기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겠는가?
나는 중국 패널보다는 작년 삼성이나 LG 패널을 갖고 싶다. 애플은 정신 차리고 40% 마진 달성 노력을 멈춰야 한다. 적어도 프리미엄 모델은 여전히 삼성과 LG입니다. 애플이 삼성 대신 BOE 패널을 사용하면 전체 가격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대다수는 열등한 것은 사지 않을 것이다. 디스플레이 품질 면에서 누구도 삼성과 LG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글쎄 아이폰 15에 열등한 패널을 넣는다는 소문을 퍼뜨려 아이폰 연례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는 수단이 아닐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이는 더 나은 가격을 얻기 위한 협상 전술일 뿐입니다. 대체로 이런 식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고수하며 프리미엄 전략을 써온 바 있습니다. 아이폰 모델별로 금 나누기 전략을 취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아이폰 기본형과 플러스 등에는 BOE 저가 패널을 사용하고 아이폰 프로, 프로맥스 등 고가 모델에는 삼성과 LG 패널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잘 팔리지 않았고 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만 인기를 끌어 애플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시장인 중국 내 상위 모델 사전 예약이 85%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반면 아이폰 14 플러스와 기본형은 역대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기본형에만 들어가는 BOE 패널 공급량이 600만 대선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애플이 BOE 패널을 썼기에 해당 모델에서 참패를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삼성 패널이 사용되는 프로 모델 생산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애플의 핵심 생산기지인 중국 장저우 폭스콘 공장이 코로나 확진자로 봉쇄되면서 연말 쇼핑 대목을 놓친 것도 애플을 다급하게 했습니다. 애플의 중국 의존 전략은 대실패했고 시총 2조 달러가 붕괴돼 버렸죠. 지난해 1월 사상 최고치를 찍을 당시 시총은 3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불황의 그늘은 콧대 높은 애플의 가격 정책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가격이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에 육박합니다. 이에 애플은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몰락을 더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플이 중국 제품을 사용하려던 시도는 BOE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YMTC로부터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아 장착하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철회하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었죠. 애플은 중화권 매출이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압박에 2016년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BOE의 LCD 패널은 아이폰에 빠르게 적용돼 갔습니다. OLED 공급 또한 꾸준히 타진해 왔는데 낮은 수율과 성능이 문제가 돼 문덕을 넘지 못했었죠. 아이폰 수리에 사용하는 교체용 OLED 패널에 제한적으로 납품됐을 뿐입니다. 그동안 애플이 중국 BOE를 제외했던 것은 저전력 및 터치 일체형 패널을 원했던 애플의 요구에 맞추지 못했던 것도 이유입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기업을 추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자국 기업에게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이 받은 적자 보조금은 2조 5천여 원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BOE가 패널 양산을 위해 지은 공장 건설 비용 7조 8천억 원 중 허베이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이 90%에 가까운 대출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LCD 시장이 중국으로 넘어간 과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한국 기술을 빼내며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BOE는 지난 2003년 한국 하이디스를 인수한 후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BOE는 인수 후 투자는 뒷전으로 하고 즉각 기술을 빼내가 공분을 샀습니다. 그 후 BOE는 중국 1위 업체가 됐으며 현재도 한국 OLED 기술력을 탐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2번이나 특허 보호를 강조했는데 BOE가 픽셀 구조와 터치 전득 특허를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격차로 승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명 OLED, 미니 발광 다이오드, 퀸텀 닷 등 차세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BOE가 수년간 따라오지 못할 능력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폴더블과 슬라이더블을 결합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폴더블 기술과 슬라이더블 기술이 하나의 패널로 구현된 것입니다. 화면을 접었을 때는 8인치, 폴더블을 펼쳤을 때 10인치이며 슬라이딩 방식으로 늘리게 되면 최대 12.4인치까지 확대됩니다.
노트북에 버금가는 화면, 크기의 휴대성까지 갖추고 있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 옆으로 늘어나는 슬라이더블 플렉스 듀엣 또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낮 야외에서도 선명한 OLED, 초고위도 제품은 애플 관계자마저 경악시켰습니다. 업계 최초로 2000니트 초고치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니트는 촛불 하나의 밝기인데 2000개의 밝기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인증업체 UL의 검증을 통해 UDR 마크까지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BOE는 지난해 LTPO 패널 양산 테스트를 하기도 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대비 밝기가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애플에 실망을 줬었죠. 국내 업체 대비 기술 수준이 여전히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연간 생산 능력은 7억대로 전 세계 최대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조 7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또한 6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한 상황에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가전 사업 등을 제치고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 높여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리길 바랍니다. 하마스 부대의 공격으로 너덜너덜해진 테슬라 모델 3의 모습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뉴스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메팔심 출신의 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소유자가 하마스 군인들의 총격 속에 자동차 차체와 타이어가 찢어질 정도의 공격을 받았지만 탈출에 성공해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부대가 가자 지구 인근 오타프 정착촌을 침공한 지 물과 몇 분 후 새벽 6시 30분경 키부츠 메팔심의 주민인 이 차량의 주인은 예비군 긴급 호출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테슬라 모델 3에 올라타고 예비군 집결지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10m쯤 갔을 때부터 하마스 대원들이 탄 픽업 트럭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의 총격은 테슬라 모델 3는 물론이고 운전자의 머리와 손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했지만 그래도 이 남성은 피를 흘리면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AK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은 무지막지하게 총을 쏘아댔지만 운전자는 사투를 벌인 끝에 총알 세례를 맞은 자동차를 타고 베르셰바에 있는 바르질라이 병원에 도착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마스 대원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과 기관총으로 근거리에서 자신이 탄 테슬라 모델 3의 전면과 후면을 겨냥했고 근거리에서 무려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전기차인 줄도 모르고 엔진과 연료 탱크에 맞기를 바라면서 앞쪽과 뒤쪽에 집중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이어 타이어에도 총을 쐈다고 합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를 생각하고 각각 엔진과 연료 탱크가 있는 위치에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기차였기 때문에 엔진과 연료 탱크가 없어 이 같은 공격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의 테슬라 차량은 타이어가 펑크나 갈갈이 찢어졌지만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이 차량을 도로에서 18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했고 심각한 부상 속에서도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 공유된 차량 사진을 보면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말할 정도로 차체에는 총알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총탄 세례로 앞유리창은 심하게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분해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 모델 3는 이 남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테슬라 앱의 알림을 통해 그의 아내가 그의 행방을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매체는 결정적으로 테슬라 모델 3 제로백 3.3초가 운전자의 목숨을 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모델 3의 퍼포먼스 업그레이드 옵션을 적용할 경우 제로백 3.3초라는 슈퍼카 수준의 초반 가속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가속 페달을 밟았고 속도계는 순식간에 시속 180km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는 하마스 대원들이 탄 150마력의 도요타 디젤벤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해당 소식을 접하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쫓던 하마스 대원들이 탄 차량이
토요타 힐럭스와 이스즈 DMX 디젤 트럭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토요타는 테러범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렸는데 게다가 100발이 넘는 총을 테슬라에게 속도면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수히 총알 세례를 맞고 심지어 펑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속도를 감내한 테슬라 모델 3의 타이어가 한국산 타이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이미 글로벌 완성차 주요 전기차에 신차용의 타이어를 공급하거나 협업 프로젝트를 테슬라 모델 Y, 모델 3를 비롯해서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BMW 회사, 폭스바겐, ID.4 등은 이미 한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입니다. 2020년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자신들의 최초 전기차 타이칸에 부착할 포르쉐가 미래 전동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 타이어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곧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기술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2020년부터 다양한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한국 타이어와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마무리된 폭스바겐 ID.4 미국 횡단 투어 등 총 4개의 프로젝트를 한국 타이어와 함께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교체 용할이 전기차 타이어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UN을 출시했는데 아이온 제품에는 한국 타이어의 최상위 전기차 타이어 기술인 아이온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올해는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2 월드 챔피언십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 중입니다. 포르쉐,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타이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성능 차량의 하이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그리고 넥센 등 한국 타이어 3사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에 힘입어 글로벌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테슬라 모델 3와 하마스 도요타 차량들의 추격전이 시사하는 두 번째는 하마스 조직원들이 하필 도요타 차량을 타고 민간인을 공격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의 토요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에는 최악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거래, 부품 업체 공장의 폭발 사고 멈춰선 것입니다. 부품 발주 시스템 오류로 일본 내 14개 조립 공장 전체가 생산 중단 사태를 겪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용 스프링을 만드는 중견 업체 주오발조의 아이치현 다카오카 공장으로 건조장치가 폭발하며 불이 났고 직원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장치와 건물 일부가 손상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폭발로 공장이 멈춰서고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도요타와 자회사 등 7개 공장의 11개 라인의 가동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17일 아침부터는 또 다른 도요타 공장까지 영향이 확대돼 총 6개 공장의 10개의 라인의 생산이 모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도요타는 올 8월 부품 발주 시스템의 문제로 이틀가량 공장 올스톱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부품 생산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폭발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수십 개의 공장이 멈춰버리다니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라고는. 안 그래도 일본 내에서조차 도요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차 부문에서는 겨우 24,000대 판매로 28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위인 미국 테슬라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2위 중국 BYD에 비해서도 36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가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정말로 끝장이 나고 만다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추격할 때 타고 다닌 차량이 도요타 차량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브랜드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